왜 나쁜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까? 회사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뒷담화를 하고 동료의 성과를 가로채기도 하며 때로는 대놓고 불공정한 처신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늘도 잘만 웃고 있고 승진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팀원들보다 월급도 많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는 하루 종일 속이 뒤집히고 억울하고 허무합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왜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는 걸까? 이런 순간 누구나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나요? 왜 어떤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죠? 착하게 살면 결국 손해만 보는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회사 생활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더 억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횡령을 해도, 폭력을 휘둘러도, 거짓말을 해도 벌은커녕 더 유명해지고 더 부유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표정은 오히려 당당해 보이고 그 옆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믿음을 잃어갑니다. 법, 윤리, 상식, 양심 같은 단어들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질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완전히 해결된 적이 없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도 이 문제를 붙잡고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의롭게 사는 것이 정말 이익이 되는가? 정의로운 자는 결국 손해를 보고 불의한 자는 이익을 얻는 것이 세상의 구조라면 우리는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할수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만 바보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정의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벌은 왜 누군가에겐 내려지고 누군가에겐 유예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남의 벌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이번 철학 시간에서는 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불공평한 현실에서 출발하여 정의와 도덕, 인간의 내면과 외면 사이의 균열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 양심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천천히 끝까지 걸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벌과 정의.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 플라톤은 누구보다 정의라는 개념에 집착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대표작 국가는 사실상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10권짜리 대답이라고 볼 수 있지요. 플라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의로운 삶은 과연 이익이 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 강의가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도덕적 인간이 손해를 본다면 우리는 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현실적인 의문을 진지하게 다루었습니다. 국가 속에서 플라톤은 상상의 인물 트라시마코스를 등장시켜 말하게 합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불의한 자가 결국 더 많은 권력을 가지며 더 큰 부를 누리게 된다. 지금 이 말 낯설지 않죠?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공정, 부정의 사례들이 이 주장을 증명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반문합니다. 그렇게 얻은 부와 권력이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가? 그런 삶은 과연 내면의 평화를 줄 수 있는가?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사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정의로운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던 철학자죠. 그는 말했습니다. 불의한 자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미 무너진 사람이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내적인 정직함이었습니다. 벌을 받지 않는 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벌을 내릴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은 결과로 평가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동기에서 비롯되어야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해 칸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한 의지만이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이다.
칸트의 윤리학은 결과 중심의 사고를 배격하고 오직 동기와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만을 도덕적이라 본 철학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와주고 큰 보상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를 착한 사람이라 부를까요? 칸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이익을 기대했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는가? 즉, 도덕적 행위란 해야 하니까 한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지 보상을 기대하고 한 행위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도덕적으로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벌을 받지 않은 사람, 죄를 지었으면서도 뻔뻔한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염되어 있었다면 칸트에게 그것은 결코 도덕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철학의 반대편에서 고개를 드는 한 사상가,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선과 악은 힘의 문제다. 그의 말은 불편하고 위험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의 기준을 깨부숩니다. 우리는 도덕을 진리처럼 믿지만 사실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통제하기 위해 만든 수단일 뿐이다. 니체에게 있어서 벌이란 절대적인 기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힘의 구조 안에서 움직이는 상대적 작용입니다. 누군가 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그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를 벌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위험하겠지만 니체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준은 정말 내 안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나에게 씌운 틀인가? 플라톤은 이상국가를 꿈꿨고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진리를 말했으며 칸트는 오직 마음의 동기만을 기준으로 삼았고 니체는 그 모든 도덕을 의심했습니다. 이 네 철학자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벌이라는 개념도 결국 우리가 만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정의도, 죄도, 삶의 기준도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이 말하는 면죄부의 메커니즘. 우리는 늘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정직하고 배려심 깊고 양심에 따라 살고 싶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착한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행동이 살짝 느슨해지는 경험을 한 적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기부를 했더니 그날은 평소보다 무례하게 사람을 대했는데 죄책감이 덜하다. 환경 보호를 위해 텀블러를 샀더니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누군가에게 친절했더니 나중엔 뒤에서 험담해도 난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도덕적 허용 효과라고 부릅니다. 착한 행동을 한 사람이 그 행동을 일종의 도덕적 포인트처럼 여기고 다음 행동에 대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현상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건 벌이라는 개념조차 내면에서 조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벌을 받지 않아도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반대로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예컨대 사회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이라 해도 자기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심리적 벌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책, 불면, 불안 혹은 알 수 없는 자기 비하로 이어지기도 하죠. 반대로 명백히 잘못한 행동을 했더라도 스스로 나는 평소에 착한 사람이니까라는 이미지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죄를 묻어두고 살기도 합니다. 바로 심리적 면죄부의 메커니즘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된 아리엘리의 실험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시험지를 풀게 하고 스스로 채점한 뒤 점수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상은 점수에 따라 달라졌죠. 놀랍게도 약 70%의 사람들이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아주 약간, 그러니까 큰 잘못은 아니야 싶은 정도만 속였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죄책감 없이 속이기 위해 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했던 겁니다. 나 평소에 정직하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원래 난 착한 사람이야. 오늘은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즉, 자기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작은 부정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윤리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이미지와의 타협 속에서 유동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큰 잘못을 하고도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벌을 받지 않은 듯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리적 벌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무기력, 불면, 인간관계 파탄, 이유 없는 분노. 심리학자들은 이 모든 것을 표현되지 않은 죄책감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타인의 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기준을 들여다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 나는 내 죄를 정당화하고 있진 않은가? 나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벌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진 않은가? 그 질문이야말로 철학보다 더 깊은 자각이 될 수 있습니다. 벌이란 무엇인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침묵의 형벌. 우리는 흔히 벌을 외부에서 내려지는 처벌로 생각합니다. 누가 법을 어겼을 때 그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감옥에 갇히는 것. 하지만 세상을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벌은 법보다 앞서 있고 사람들의 비난보다 더 깊숙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 벌은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말없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비난도 없고 수갑도 없지만 한 사람이 밤에 잠들지 못하고 웃는 얼굴 속에서 이유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피노자는 말했습니다. 자유란 자신의 본성을 아는 것이다. 이 말은 곱씹을수록 묵직합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건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외부의 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자유는 밖에서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게 떳떳하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그 누구보다 혹독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 벌은 다른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내리는 침묵의 형벌입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죄는 법정에서 심판되지만 벌은 양심의 법정에서 선고된다.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음에도 벌을 받지 않았다면 그가 진정 자유로운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겉으론 웃고 있어도 속에서 계속 자기를 심판하고 있다면 그는 매일 벌을 받는 중입니다. 반대로 벌을 받지 않아도 떳떳하고 후회나 고통이 없다면 그는 정말로 죄를 지은 걸까요? 이처럼 벌이라는 것은 단지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려있는 매우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형벌입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질문은 곧 당신은 스스로에게 어떤 벌을 내리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합리한 상황을 보며 분노하고 있다면 한번 내 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기준에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어떤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가? 우리는 타인의 죄를 판단하느라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성찰을 잊곤 합니다. 결국 벌을 받는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욕을 듣거나 재판을 받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은밀하고 조용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슬그머니 마음의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져야만 진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 벌을 말하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가 벌을 받길 바라는 걸까요?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이유는
나의 상처가 보상받길 바라는 마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느낌, 나는 손해만 본다는 억울함, 그 감정의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 우리는 벌이라는 말을 꺼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철학은 언제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되돌려줍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당신은 누구를 위해 정의를 말하는가? 정의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죄를 물기 전에 나의 선택과 나의 기준을 먼저 되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철학이 우리에게 건네는 성찰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사람이 손해보고 나쁜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탓하고 운명을 탓하고 그 사람의 뻔뻔함에 분노하죠. 하지만 그 순간 철학은 또 다른 질문을 남깁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은 누가 보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인가? 타인의 죄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내게 내리는 기준입니다. 정의로운 삶은 언제나 고통이 따릅니다. 쉽지 않고 때로는 외롭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누가 주는 보상도 처벌도 아닌 내 안에 고요한 확신이 남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대로 살았노라. 그 말 한마디를 우리는 너무 쉽게 지나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의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누구를 위해 벌을 바라고 있었던 걸까요?